일단 회계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하고 책으로 다시 자료로 돌아가 볼게요. 회귀 분석이에요. Regression Analysis라고 하는 건데 회귀라는 말은 우리가 돌아간다라는 의미예요. 그쵸? 돌아간다라는 의미고 도대체 어디로 돌아가길래 이름이 붙었을까?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 하고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은 결국은 우리가 평균으로 회귀를 해요. 평균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평균으로 돌아간다. 회귀 분석의 목적은 주어진 독립 변수로 종속 변수를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독립 변수는 보통 우리가 설명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종속 변수는 결과라고 얘기하는데 독립 변수로 종속 변수를 예측하기 위해 예를 들면 내 키가 몸무게가 이럴 때 키가 얼마인지, 키가 이럴 때 몸무게가 얼마인지, 또는 내 수입이 이럴 때 지출은 얼마나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독립 변수로 인해서 설명 변수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할 거는 단순 회귀만 할 거예요. 독립 변수 한 개고 종속 변수가 한 개고 모든 회귀 분석은 사실은 결과 종속 변수는 한 개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독립 변수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뭐 종속 변수가 한 개고 독립 변수가 두 개 이상인 경우는 다중회귀라고도 하는데 요건 우리가 다음번에 좀 회귀 분석이라는 좀 더 심화 학습을 다룰 때 다음 학기나 이럴 때 다루려고 해요. 예를 들면은 키가 어떤 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볼 때 보통은 우리가 종속 변수는 한 개지만 독립 변수가 한 개이진 않아요. 키가 뭐 예를 들면 아들의 키가 아버지의 키에 의해서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요거에 우리가 관찰해 볼 수도 있지만 또는 아들의 키가 아버지의 키 또는 뭐 먹는 식사량 또는 뭐 소득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 딱 독립 변수 하나, 종속 변수 하나인 경우만 한번 살펴볼게요. 계속 한번 볼게요. 이게 회귀 분석이에요. 예를 들면 설명 변수, 즉 독립 변수가 수입일 때 지출을 얼마나 하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산점도를 한번 찍어봤어요. 이렇게 찍은 거를 우리가 산점도라고 얘기하는데 수입이 이만큼인 사람은 지출이 이만큼이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샘플을 뽑아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관계를 한번 알아보고 점을 찍어 본 거거든요. 점을 찍어 봤더니 대체적으로 지금 보면 수입이 증가하는 경우에 지출이 증가한다라는 어떤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기는 해요. 그렇죠? 보이긴 해서 이 뚜렷한 경향성을 하나의 추세선으로 나타내고 싶어 해요. 그럼 예를 들면 나는 데이터를 이만큼만 갖고 있지만 예를 들면 수입이 1억인 경우에는 지출이 얼마인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수입이 10억인 경우에는 지출이 얼마인지 내가 나와 있는 데이터로 가지고 우리가 추세선만 알 수 있으면 이런 어떤 다른 나와 있지 않는 내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예측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추세선을 구하는 걸 우리가 회귀직선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산점도 즉 데이터가 지금 여기는 뭐 30 몇 개 정도 데이터가 되는데 수입과 지출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우리가 점으로 찍어보고 산점도를 확인을 해보고 이 산점도의 경향을 일단 파악을 한번 해보고 여기 우리가 지금 이게 이 경우에는 지금 수입과 지출은 같이 변화하고 있죠. 수입이 증가하면 지출은 증가한다. 그러면 이 점에 가장 맞는 추세선은 어떤 것일까? 이거를 구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이런 추세선을 구했을 때 이 추세선이랑 우리가 실제 이 관측값 사이에 어떤 우리가 오차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추세선을 여기 그려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고 싶어하는 추세선은 이 추세선과 이 관측지 값 사이에 우리가 이 오차, 에러를 가장 작게 할 수 있는 추세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관측지랑 이 추세선이랑의 사이에 오차를 다 더해서 이 오차가 가장 작게 되는 이 추세선을 찾는 게 회귀 분석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계속 한번 볼게요. 그래서 회귀 분석이랑은 방금 설명했듯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추세선이랑
이렇게 관측치랑 오차가 분명히 발생해요. 그래서 이 오차는 이 측정값이랑 우리가 이 추세선에서 나온 예측값이랑 차이가 오차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합리적인 추세선은 뭐냐면 이 오차를 가장 작게 할 수 있는 추세선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분산 구할 때도 우리가 오차 구할 때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 이 오차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혼재되어 있어요. 그렇죠?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우리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제곱을 하지 않고 다 더하게 되면 캔슬 아웃 되죠.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오차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추세선 역시 최소제곱법에 의해서 구해요. 우리가 이 관측지랑 오차, 즉 측정값이랑 예측값의 사이를 제곱을 해서 이 제곱이 가장 작게 되는 값, 최소제곱법에 의해서 우리가 회귀 분석, 회귀 직선을 구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주어진 데이터의 독립 변수로 종속 변수를 예측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에 있는 경우에는 얼마의 수입으로 얼마의 지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데이터엔 없지만 2억 정도 버는 사람은 얼마 정도 지출을 하는지 이런 종속 변수를 예측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직선 형태의 추세선을 구해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지금 단순 회귀 분석만 할 거예요. 종속 변수도 하나, 독립 변수도 하나.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식은 우리가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1차 함수죠. y는 a 플러스 bx인데 여기서 a는 절편이고 b는 기울기인데 어떤 이 직선이 그 추세선을 아니 그 관측치를 가장 오차를 적게 하는 추세선을 만들 수 있는가에 그쵸? 그래서 이 추세선을 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은 우리가 앞서 설명했듯이 최소제곱법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 최소제곱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오차의 제곱의 합을 최소로 만드는 우리가 직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쵸? 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소제곱법으로 구해진 직선이 우리가 원하는 회귀 분석의 식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최소제곱법으로 구하는 직선은 반드시 평균을 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으로 회귀한다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 방법을 뭐 오디너리 리스트 스퀘어, 그러니까 최소제곱법, 가장 많이 쓰는 오디너리 최소제곱법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제곱법에 의해서 이 회귀 직선을 어떻게 구해내는지에 대해서 컨셉만 설명하고 계산 과정은 이제 책 우리 통계로 보는 세상 뒤에 책 보면 나와 있거든요. 좀 이따가 다시 잘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회귀 분석이랑 가장 합리적인 추세선을 찾는 거예요. 그쵸? 이 관측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추세선, 여러 가지 추세선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오차를 가장 관측치랑 예측치를 가장 줄일 수 있는 우리가 가장 합리적인 추세선을 찾는데 여기에 우리가 최소제곱법이 쓰인다. 그래서 우리가 회귀 분석 이렇게 구해요. 중학교 때 배운 우리가 y는 a 플러스 bx죠. 이게 중학교 때 우리가 배운 추세선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추세선이라는 거는 예측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y 햇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중학교 때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요거는 아주 간단하지만 우리는 대학생이고 회귀 분석을 배우려고 하니까 우리가 요 직선은 반드시 뭐가 생겨요? 오차가 생기죠. 이 직선이 이 점들에 대한 오차가 반드시 우리가 생기죠. 우리가 수입을 통해서 지출을 우리가 예측하긴 하지만 반드시 정확한 값이 아니고 오차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추세선식은 yi는 a 플러스 bxi 플러스 2 오차가 붙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이 오차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추세식을 찾는다. 그게 추세식을 찾기 위해서는 A 값이랑 B 값을 구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회귀 분석의 목적에 그쳐 만약 수입이 1억이라면 지출이 얼마일 것인가. 우리가 이 추세선, 즉 예측선만 구하게 되면 이런 값들은 X에다가 값만 대입하면 Y값이 나오기 때문에 즉 설명 변수 값만 대입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종속 변수, 결과 변수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제곱법에 의해서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추세선을 구하는 게 이 회귀 분석의 목적이에요. 즉 이 추세선을 예측하는 것이 회귀 분석의 최종 목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 예를 들었는데
요게 회귀 분석이다라는 거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로 들어가서 잘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A와 B식을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X는 우리가 독립변수고 Y는 결과변수라고 종속변수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궁금한 거는 지금 데이터는 지금 5개 정도가 찍혔지만 X가 9일 때 과연 Y가 종속변수가 얼마인가가 궁금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어떤 이런 추세선 예를 들면 Y는 AX 플러스 B라는 값만 구할 수만 있다면 이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식도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식이 가장 오차를 최소화하는 점일까라는 거죠. 이 식도 이 추세선이랑 이 점 관측지 실제 관측지랑 오차도 있고 이 식도 이 실제 관측치랑 오차가 있는데 이 오차를 가장 작게 하는 게 우리가 회귀 분석이겠죠. 회귀 직선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설명 변수와 종속 변수에 의해서 종속 변수를 정리하는 방법을 잠깐 얘기해 볼게요. 일단 이거를 요게 지금 우리가 왜 회귀 분석을 배우냐면 종속 변수, 설명 변수와 종속 변수가 우리가 두 개 다 양적인 변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회귀 분석을 사용해요. 여기 있네, 회귀 분석. 좀 이따가 상관 분석도 잠깐 얘기를 할 건데 회귀 분석을 사용해요. 양적 변수, 질적 변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첫 시간 통계로 보는 세상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수업할 때 알려줬는데요. 질적 변수는 우리가 범주형을 얘기하는 거고 양적 변수는 범주형이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키, 몸무게, 즉 절대 0점이 있는 경우에 그쵸? 예를 들면 뭐 95.1, 키가 뭐 몸무게가 78.5kg, 그리고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얼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양적 변수라고 했죠. 우리가 사실은 첫 번째 이게 질적 변수, 양적 변수가 필요하냐면 이거에 따라 우리가 분석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우리가 질적 변수 곱하기 질적 변수는 우리가 분할표 검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카일 제곱 검정 통계량이나 우리가 2 곱하기 2인 경우에는 모비율 가지고도 사용을 했었어요. 그렇죠?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남자와 여자가 낙태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죠. 그럼 남자, 여자도 이거는 범주형 질적 변수고 낙태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 거지도 우리가 질적 변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할표로 이렇게 숫자를 나타냈었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질적 변수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율로 많이 표현이 됐었죠. 숫자에. 그래서 남자와 여자 낙태를 찬성하냐 반대하냐에 우리가 개수를 했었죠. 질적 변수고.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질적 변수 곱하기 양적 변수예요. 우리는 평균 차이, 비율 차이에 의해서 검증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남자, 여자의 차이가 수학 점수와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볼 때 그럼 남자, 여자는 질적 변수고 수학 점수는 이거는 우리가 양적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적 변수랑 양적 변수가 질적 변수가 설명 변수고 양적 변수가 우리가 종속 변수인 경우에는 평균 차이, 비율 차이 검정에 의해서 우리가 G 검정이나 T 검정으로 우리가 사용했어요. 그렇죠? 두 개 그룹 사이, 그룹은 우리가 질적 변수가 되는 거고 이 그룹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뭐 국어 점수, 수학 점수, 키, 몸무게 이렇게 양적 변수로 표현되는 거는 G 분포나 T 분포로 의해서 사용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설명 변수가 양적 변수고 질적 변수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보험 가입 여부에 의해서 뭐 소득이 이럴 때 보험 가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소득은 우리가 설명 변수지만 양적 변수고 보험을 가입하는지 안 하는지 yes or no는 질적 변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로지스틱 분석이나 로그 선형 분석 모형을 사용했는데 이건 우리가 아직 안 배웠어요. 우리가 통계로 보는 세상은 안 배웠고 오늘 배울 거는 두 개 다 설명 변수도 양적 변수고 종속 변수도 양적 변수예요. 즉 아버지의 키가 아들의 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키도 양적 변수고
몸무게도 양적 변수가 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양적 변수 곱하기 양적 변수 이런 경우에 우리가 회귀 분석을 사용하려고 해요. 수입이 지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수입도 양적 변수고 지출도 양적 변수죠. 그쵸? 이런 경우에 우리가 즉 이제 오늘 할 거는 양적 변수, 설명 변수도 양적 변수고 종속 변수도 양적 변수인 경우에 우리가 회귀 분석, 상관 분석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교과서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연간 내점 횟수가 연간 구매 금액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라는 예제가 있거든요. 백화점을 한 번 방문하냐, 50번 방문하냐에 따라서 연간 구매 금액은 얼마나 변하냐. 즉, 내점 횟수가 설명 변수가 되는 거고요. 연간 구매 금액은 종속 변수가 되는 거죠. 결과 변수가 되는 경우죠. 이것도 사실은 횟수니까 양적 변수고 이것도 구매 금액도 양적 변수인데 사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분할표 검정이 가능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연간 내점 횟수를 0, 1, 2, 50까지 쫙 다 쓰고 그 다음 금액도 0n부터 만행 0n, 1n, 2n, 3n 이렇게 쭉 쓰죠. 이렇게 분할표를 만들 수 있긴 하지만 이런 분할표는 거의 사용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분할표 안에 0이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할표로 바꾸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거는 너무 우리가 우리가 실생활에 이런 경우는 거의 잘 사용되지 않으니까 연간 내점 횟수를 0에서 10회, 10일에서 20회, 20일에서 30회 이렇게 그룹화 시키는 거죠. 구매 금액도 0엔, 1엔, 2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몇 개예요? 51 곱하기 10만 1개죠. 이만큼 분할표 검정하는 것보다 0에서 2000엔, 2000엔에서 4000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분할표 검정을 할 수는 있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카이 제곱 통계량에 의해서 우리가 가능하기는 하다라는 거죠. 카이 제곱 통계량에 의해서 우리가 요 선에 대한 각각의 기대값을 구해서 다 더해줘서 구하긴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 4명에 대해서 기대값은 어떻게 구하면 돼? 기대값은 전체가 3,000명이니까 그쵸? 40일에서 50일에 방문하는 비용은 402명이고 주변 확률의 곱이었어요. 그쵸? 그 다음 2,000엔에서 4,000엔에 쓴 사람은 770명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기대값을 구해서 각각 기대값을 빼서 제곱해서 기대값으로 나눠서 계산은 할 수 있어요. 계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대부분 구해보면 연간 내점 횟수는 연간 구매 금액에 관련이 있다라고 나와요. 카이 제곱 값이 엄청 크게 나오고 P 값은 0.05보다 훨씬 작게 나와서 연간 내점 횟수랑 연간 구매 금액이 관계가 있다라고까지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정말 궁금한 거는 뭐냐면 내점 횟수가 얼마나 변할 때 예를 들면 1회 변할 때, 10회 변할 때 금액은 얼마 변하는지가 궁금한 거죠. 즉 인과관계 통찰이 궁금한 거예요. 관련이 있다 없다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궁금한 거는 이런 설명 변수의 변화가 이 변화량이 종속 변수를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기업에서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내점 횟수를 무한히 늘려서 우리가 연간 구매 금액이 늘어난다면 내점 횟수를 얼마나 늘리는 게 비용도 늘리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취할 것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양적 설명 변수가 늘 때마다 평균적으로 아웃컴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양적 설명 변수가 늘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쨌든 내점 횟수랑 구매 금액이 우리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럼 얼마나 양적 설명 변수의 변화량이 우리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앞에 자료를 가지고 지금 자료를 찍어 본 거예요. 연간 내점 횟수에 따른 연간 구매 금액을 찍어 봤더니 우리가 대체적으로 우리가 경향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경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연간 내점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가 연간 구매 금액이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따른 우리가 추세선을 한번 구해 봐야 되는데 어떤 추세선, 이런 추세선도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추세선도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추세선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떤 회귀 직선이 이 관측값이랑 그쵸? 이 관측값이랑 여기 구한 우리 회귀 직선에 우리가 요걸 우리가 오차라고 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가장 줄일 수 있냐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차 최소제곱법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삼포도를 우리가 이거를 한번 잘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연간 내점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연간 구매 금액이 증가한다는 우리가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뒤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러면 상관관계, 즉 상관 분석의 수치는 어떻게 우리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고 그리고 계속 수업을 진행할게요. 회귀 분석 말고요. 이제 상관관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지만 상관관계는 뭐냐면 x가 증가함에 따라 y가 증가하는지 x가 증가함에 따라 y가 증가 안 하는지 반대로 증가하는 건지를 살펴보는 게 상관관계예요. 상관관계인데 한번 보면 상관계수는 일단 결론부터 보면 마이너스 1부터 0을 거쳐서 1까지만 존재해요. 그럼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거고 정확하게 지출이 1 증가하면 수입이 1 증가하면 지출이 1 증가한다. 수입이 2 증가하면 지출이 2 증가한다. 완벽하게 우리가 추세선에 맞는 거예요. 그 다음 음의 상관관계는 반대죠. 예를 들면은 날씨가 추워지면 아이스크림의 판매량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상관계수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증가하는 경우에요. 상관계수가 0인 경우에는 x와 y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듯이 상관계수의 의미는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관계를 가지는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을 의미를 하는 거죠. 플러스는 양의 상관관계, 그쵸?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서 설명 변수가 증가하면 종속 변수가 증가하는 관계를 우리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설명 변수가 증가하는데 종속 변수는 감소하면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관계수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방향도 알 수 있지만 1에 가까우면 1에 가까울수록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이 계수의 어떤 크기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상관계수가 절대값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렇죠? 상관계수가 만약에 이렇게 쭉 데이터가 그려졌을 때 막 퍼져 있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상관계수는 0이 되는 거고요. 조금만 더 보면 이게 지금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경우에 완벽한 마이너스 1의 상관관계를 갖는 경우에 힘이 굉장히 세죠. 그리고 아래 그림을 보면 완벽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경우에요. 우리가 상관계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0.8이에요. 이거보다는 완벽하진 않죠. 이건 좀 더 많이 퍼져 있죠. 0.4. 요거는 우리가 x랑 y랑 관계가 없는 경우에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음의 상관관계를 갖죠. 마이너스 0.4. 여기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 0.8. 이제 마지막 오른쪽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1과 마이너스 1이 힘의 크기가 가장 센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을 나타낸다라는 거를 우리가 삼포도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관관계는 한 변수와 다른 변수가 같이 있을 때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고 x가 감소할 때 y가 감소하면 우리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거고요. 그 다음 y가 증가할 때 x가 증가하거나 y가 감소할 때 x가 감소하면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관관계는 힘, 1과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힘이 센 거고요. 그 다음 방향, 양의 상관관계를 갖냐 음의 상관관계를 갖냐에 따라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냐냐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냐냐에 따라 우리가 이런 방향을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면 이 경우는 상관관계가 제로인 경우예요. 전혀 지금 x랑 y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경우죠. 이렇게 점이 찍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막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혼재해서 막 지키는 경우도 우리가 해보면 거의 0에 가깝게 나오죠. 이 경우 보면은 또 각도랑 우리가 이 계수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각도랑은 상관없어요. 이 추세선을 구하든 이 추세선을 구하든 우리가 추세선을 구했을 때 완벽하게 우리가 이 추세선에 정확하게 일치가 돼 있으면 우리가 1이나 마이너스 1을 갖는 경우에 그쵸? 양의 상관관계를 지금 왼쪽은 갖고 있고 오른쪽은 중간에는 0이지만 오른쪽 세 개는 완벽하게 직선에 모두 모여 있죠. 이런 경우에는 완벽한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건 1인 경우고요. 그쵸? 아까 살펴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관계수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어요. 잠깐만요. 프로 공유해서. 우리가 이럴 때 상관계수를 한번 구해볼 수가 있거든요. 상관계수 우리가 보통 R로 많이 표현하는데 상관계수를 구하는 어떤 우리가 이론적인 개념은 제가 궁금하신 분은 나한테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보내줄게요. 이 R을 구하는 방법은 상관계수는 S 우리가 X, Y와 S의 X, X와 S의 Y와 Y로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X에 대한 편차제곱합이고 요거는 Y에 대한 편차제곱합이고 이건 X와 Y에 대한 공분산이에요. 이렇게 상관계수를 한번 구해보면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XX는 X에 대한 편차로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X 관측값이랑 평균을 빼서 제곱을 하는 거고요. S, Y하고 Y는 Y에 대한 편차 제곱합으로 요록 빼기 Y 바의 제곱을 하는 경우예요. 그리고 X, X, Y는 공분산으로서 우리가 X랑 X바랑 Y랑 Y바를 우리가 YI랑 Y바를 곱해서 구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해기분석 구할 때도 요 식이 이용되긴 하는데 요 식에 의해서 상관계수를 구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 정도가 나와요. 또 하나 우리가 상관계수를 우리가 제곱하면 우리가 적합도라는 게 나오는데 이 적합도는 뭐냐면 직선에 이 점들이 얼마나 잘 붙어 있는지 그래서 이 제곱을 하기 때문에 적합도는 0에서 1까지 사이가 나오는데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삼포도는 이 직선을 아주 잘 이 직선 이 삼포도를 우리가 아주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와요. 요건 우리가 참고로 한번 알고 있어 볼게요. 다시 화면 공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선을 보면 이 삼포도를 보면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가지고 사실은 상관계수를 구해볼 수는 있어요. 구해볼 수 있는데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손으로 하긴 어렵고 우리가 SPSS나 통계 프로그램을 돌리죠. 그럼 이건 우리가 내가 봤을 때 양의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R이 분명히 뭐예요? 플러스 값을 가지겠죠. 그리고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1의 어떤 가까운 값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완벽한 1은 아니지만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회귀의 어워드는 무엇인가 하고 나오죠. 진화론을 얘기한 다윈이 사촌 형제인 플랜시스 골턴이 뭐가 궁금했냐면 부모의 자녀의 키를 분석해 봤어요. 아버지의 키가 아들의 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조사를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키가 크면 과연 자녀의 키도 큰지 가지고 데이터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이 점선으로 나온 거는 부모에 대한 평균 키고 실선으로 나온 거는 지금 아들에 대한 평균 키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양의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부모의 키가 자녀의 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100%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사실은 뭐 유전자도 있기도 하지만 뭐 먹는 거라든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운동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걸 한번 구해 보니까 왜 이게 평균값으로 해결하는 얘기가 나왔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부모의 키가 크면 자녀의 키도 분명히 클 것이고 부모의 키가 작으면 자녀의 키도 작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키 큰 사람들은 키 큰 사람들이랑 결혼하는 경향이 있고 키 작은 사람들은 키 작은 사람들이랑 결혼하는 경향이 대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인류는 양극화가 벌어지진 않을까. 큰 사람은 큰 사람이랑 결혼하고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이랑 결혼하니까 중간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도 보면 하지만 이런 양극화는 적어도 수백 년 중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부모의 키가 아들의 키에, 즉 자녀들의 키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평균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부모의 키에 증가하는 속도보다 자녀의 키에 증가하는 이 기울기의 양이 작다라는 거예요. 즉 평균보다 높으면 부모의 키가 크면 자녀의 키도 크긴 하지만 부모의 키만큼은 작고, 그 다음 평균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모의 키가 작으면 자녀의 키도 작긴 하지만 부모의 작은 평균 키보다는 작진 않다라는 거예요. 되게 어렵죠. 그래서 평균으로 회귀한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평균보다 큰 경우에는 부모의 키가 자녀의 키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크긴 하지만 부모의 평균 키보다는 자녀의 평균 키가 크진 않고, 반대인 경우에 부모의 키가 작은 경우에는 자녀의 키도 작지만 작은 평균 키보다는 작진 않다라는 경우예요. 그래서 인류는 이렇게 양극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평균으로 회귀한다는 설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어서 평균값으로 회귀한다고 해서 우리가 회귀 분석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요. 붙었어요. 그래서 부모의 키와 자녀의 키의 산점도에 따르면 부모의 평균 키보다 실제 경향성을 나타내는 실선의 각도가 완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평범으로 회귀라는 말이, 우리가 모든 거는 평균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으면 돼요. 회귀 모형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회귀 분석에 우리가 회귀 직선을 구하는지 컨셉에 대한 개념은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